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연의 한계를 조용히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바람이 부는 깊은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서 오랜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조차 한동안 말을 잃게 되는 구조물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도 아니고 컴퓨터로 만든 가짜 이미지도 아닙니다. 지구 곳곳의 뜻밖의 장소에서 인간의 생각과 손으로 실제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볼수록 놀라움은 더 커지고 결국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보스코 베르티칼레,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도심 한가운데에는 멀리서 보면 작은 숲을 통째로 입은 듯한 두 개의 주거 타워가 서 있습니다.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이탈리아어로 수직숲이라는 뜻을 가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물은 도시의 회색빛 구조물 안에 실제 식물을 끌어들여 사람이 사는 공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타워에는 900그루가 넘는 나무와 수많은 관목이 심어져 있으며 식물들은 건물 외벽을 따라 이어진 발코니 곳곳에 자리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라기보다 하늘을 향해 자라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보입니다. 각 발코니는 작은 정원 테라스처럼 작동합니다. 그곳에는 높이와 바람 밀라노의 기후에 맞춰 고른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기술자들은 건물 자체의 무게뿐 아니라 흙과 물 다 자란 나무가 더해질 무게까지 함께 계산해야 했습니다. 자동 관수 장치와 기후 센서도 설치되어 있어 도시 속 식물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녹지는 보기 좋은 장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기 오염을 줄이고 온도를 조절하며 새와 곤충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서식지도 만들어줍니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계절에 따라 나무의 색이 달라지고 타워의 표정도 함께 바뀝니다.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현대 건축이 자연과 함께 자라날 수 있으며 콘크리트와 초록이한 도시 안에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카시 해협대교 일본 본섬인 혼슈와 아와지섬 사이에는 세토 네헤의 거센 물살이 흐릅니다. 이곳의 조류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바다의 표정도 쉽게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두 해안을 잇는 방법은 배를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잦은 폭풍이 찾아오면 그 짧은 바닷길도 결코 쉬운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카시 해협 대교입니다. 가운데 주 경관만 해도 거의 2km에 이르며 멀리서 보면 거대한 두 주탑 사이에 가느다란 선이 걸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현대 토목 기술의 집념이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뻗은 주 케이블은 멀리서 보면 팽팽하게 당겨진 굵은 밧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름이 1m가 넘는 케이블마다 초고강도 강선 36,830 가닥이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주탑이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강철 상자를 바닷속 최대 60m 깊이까지 내려보낸 뒤 그 안을 수십만 톤의 콘크리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자연의 힘도 개입했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주탑의 위치가 조금 움직이면서 최종 설계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리는 바뀐 조건에 맞춰 완성되었고 지금도 차량들은 하늘과 바다 사이를 천천히 건너갑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물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물이 도로 위를 지나가는 또 다른 놀라운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파나마 오냐? 파나마?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는 오랫동안 배들이 쉽게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진 열대우림 지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세계 무역의 흐름을 크게 바꾼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배들이 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가기 위해 남아메리카 대륙을 길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로마다 수천 킬로미터가 더해졌고 시간과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대륙을 가로질러 물길을 낸다는 생각은 거의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공사와 굴착 치밀한 계획 끝에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관문은 거대한 물의 방처럼 보입니다. 배들은 이곳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며 바다와 가투노 사이에 약 26m 높이 차이를 넘어갑니다. 수천 톤에 이르는 금속문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며 배들을 유압식 구조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현대식 확장 구간에는 11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강철 미닫이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은 레일 위를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더 큰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덕분에 배들은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하가 두 바다를 이어주는 동안 우리의 여정은 이제 역사 저편의 지평선까지 길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향합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들어가는 입구 태평양의 거친 물살과 갑작스러운 안개가 만나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다리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닙니다. 바다와 바람 안개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험한 환경에 정면으로 맞선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다리의 공사가 시작된 1930년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좁은 해협 위에 다리를 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물살은 시속 100km에 가까울 만큼 거세질 때가 있었고 짙은 안개가 끼면은 몇 시간 동안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리의 주 케이블은 하늘에 가볍게 걸린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강철 와이어가 촘촘히 엮여 하나의 거대한 케이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케이블 길이는 무려 12만 9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해협을 수없이 오가며 가느다란 철선을 하나씩 팽팽하게 이어 붙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밧줄을 짜 올리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국제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가볍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래에는 폭풍과 지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강한 바람을 견뎌 온 단단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바람이 아니라 모여든 물의 힘과 맞선 또 다른 거대한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한가운데에는 건물이라기보다 돌로 이루어진 숲처럼 보이는 특별한 성당이 서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안토니 가우디는 보통의 건축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종이 위에 딱딱한 성과 구조를 먼저 세우기보다 자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무처럼 갈라져 올라가는 기둥, 활짝 펼쳐진 잎을 닮은 천장, 그리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석조 외벽까지 성당 곳곳에는 자연의 숨결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컴퓨터나 건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 가우디는 아치의 안정성을 계산하기 위해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줄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지는 거꾸로 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거울을 놓아 구조를 뒤집었을 때 완성될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은 세규리를 통과한 빛이 기둥 사이로 부드럽게 퍼집니다. 초록빛, 황금빛, 푸른빛이 돌 위에 내려앉으며 공간 전체에 따뜻한 깊이를 더합니다. 수많은 돌이 쌓여 있는데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무겁기보다 살아 숨 쉬는 듯한 가벼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오늘도 바르셀로나의 하늘을 향해 천천히 자라며 어떤 건축물은 기술만이 아니라 세월 그 자체와도 마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루브르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페르시아만의 잔잔한 바다를 마주한 사디아트 섬에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특별한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아부다비는 하나의 큰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담은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흰색 건물 수십 채가 산책로와 물길로 이어진 작은 문화 도시 같은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 안을 걷다 보면은 중동의 오래된 해안 마을을 천천히 지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건축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설계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이 모든 건물 위에는 지름 180m에 이르는 거대한 금속돔이 내려앉아 바다와 하늘 사이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햇빛이 그 거대한 돔을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돔은 수많은 기하학적 금속 조각들이 여러 겹으로 얽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들면 바닥과 흰 벽 위에 빛의 비라 불리는 그림자가 천천히 흐릅니다. 공중에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돔은 사실 건물 안에 숨겨진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무게는 7,000톤이 넘지만 정교한 설계 덕분에 무겁다기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공학은 단순히 큰 지붕을 떠받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술과 물빛이 어우러지는 고요한 분위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이 박물관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다리를 실제로 접어 올리는 또 다른 놀라운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더 인터레이스. 싱가포르 초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솟은 도시 싱가포르에는 그 익숙한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난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더 인터레이스는 더 높이, 더 곱게 올라가는 일반적인 고층 건물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가들은 수직으로 치솟는 탑 대신 거대한 가로형 건물들이 서로 포개진 새로운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 위에 놓인 마을 같은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모두 31개의 주거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건물은 길이 약 70m, 높이 6층 정도입니다. 이 건물들이 서로 겹치고 방향을 틀며 육각형에 가까운 배열을 만들고 120도씩 회전하는 독특한 패턴으로 공간을 채워갑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더 인터레이스는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입체 퍼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형태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들을 수평으로 배치하면서 그 사이에는 8개의 커다란 열린 마당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정원과 수영장 녹지 공간이 자연스럽게 자리합니다. 덥고 습한 싱가포르의 기후에서 이런 구조는 바람이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가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도시의 열기를 줄이고 일반적인 초고층 아파트보다 한결 시원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안을 걷다 보면 각각의 테라스가 작은 공원처럼 이어지는 높은 도시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인터레이스는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도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대의 이 겹겹이 쌓인 도시를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한 나라 전체를 바다로부터 지켜내는 거대한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게이트웨이 아치,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미시시피 강계는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놓은 듯한 금속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치는 높이 192m에 이르는 거대한 스테인리스강 아치입니다. 전통적인 기념비들과 달리 이 구조물은 단순히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형태에는 뒤집힌 현수선이라 불리는 수학적 곡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곡선은 힘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거대한 아치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단순하고 매끈한 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계산과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은 하늘과 구름을 거대한 거울처럼 비춰냅니다. 특히 공사 막바지에는 두 갈래로 올라온 아치가 꼭대기에서 정확히 맞물려야 했습니다. 오차가 조금만 생겨도 마지막 조각을 끼울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거대한 유압잭을 이용해 양쪽 끝부분을 아주 조금 벌린 뒤 중앙 조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치 내부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동 장치가 있습니다. 작은 캡슐형 객차가 곡선 내부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동하는 동안 바닥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각도가 조절됩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미시시피 강이 밝은 띠처럼 길게 펼쳐집니다. 미국 서부 개척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 문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공기방울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또 다른 건축물로 이어집니다. 중국 만리장성, 중국 산맥과 사막 넓은 평원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가 만든 구조물 가운데 가장 긴 축에 속합니다. 흔히 하나의 긴 성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방어 시설들이 이어진 거대한 성곽망입니다. 전체 길이를 합치면 21,000km가 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중국 북부의 산등성이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돌의 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성은 여러 세기에 걸쳐 지어졌으며 주된 목적은 북쪽 초원지대에서 내려오는 침입으로부터 옛 중국 왕조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리장성 위를 직접 걷다 보면 그 규모가 더욱 실감납니다. 계단은 구간마다 높이가 달라 걸음이 일정하지 않고 감시탑은 수백 미터 간격으로 나타나 계곡과 산길을 내려다봅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한 재료도 달랐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돌을, 사막에서는 다진 흙을, 더 발달한 지역에서는 벽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식 장비가 없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가파른 지형을 지나며 손과 짐승의 힘으로 자재를 옮겼습니다. 만리장성이 놀라운 이유는 단지 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끈기와 집념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고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이 돌의 길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하늘을 향해 완벽한 곡선을 그리는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델타웍스 네덜란드 1953년 북해에서 밀려온 거대한 폭풍은 네덜란드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고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아주 절박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를 과연 어떻게 바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델타웍스입니다. 댐과 제방 수문 움직이는 방벽을 한데 묶은 이 거대한 수리 공사는 인류가 만든 가장 대담한 물 관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델타웍스는 완성되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은 바다가 거칠게 밀려올 때 닫히는 강철문처럼 해안을 지켜줍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위험에 노출된 네덜란드 해안선의 길이를 약 700km에서 불과 80km 정도로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방벽은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강한 폭풍이 닥칠 때만 닫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바닷물의 흐름과 해양 생태계는 일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델타웍스는 바다와 싸워 이기려는 하나의 거대한 벽이라기보다 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정교한 방어망에 가깝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이 거대한 구조물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공사는 단지 풍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집트. 모래와 하늘이 맞닿은 듯 끝없이 펼쳐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세월을 거슬러 서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닙니다. 약 4,500년 전 인간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덩이로 지어졌고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평균 2.5톤에서 3톤에 이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규모가 숫자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은 사람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고 거친 표면에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으면 지금 보아도 놀라울 만큼 정교한 선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기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진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크레인도 엔진도 강철 도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밧줄과 경사로, 나무 지렛대, 그리고 놀라운 조직력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돌 하나하나를 정확히 옮기고 쌓아 올렸습니다. 완성된 피라미드의 무게는 약 600만 톤에 이르며 현대의 대형 항공모함 여러 척을 합친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라미드는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보다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오래 버틴 힘을 전해줍니다. 마치 시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듯합니다. 사막이 조용히 이 고대의 걸작을 감싸는 동안 우리의 여정은 이제 바다라는 거대한 힘에 맞선 현대의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후버댐, 미국.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사이 콜로라도 강은 붉은 바위가 이어진 깊은 협곡을 지나갑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곳곳을 감싸는 이곳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거대한 수리 시설 가운데 하나인 후버댐이 서 있습니다. 완만하게 휘어진 콘크리트 벽은 미드호의 거대한 물을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미드호는 북아메리카에서도 손꼽히는 큰 저수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후버댐은 단단하고 매끈한 벽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이 댐을 짓는 데 사용된 콘크리트의 양은 모두 440만 세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규모가 쉽게 가늠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분명했지만 해결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부었다면 굳는 과정에서 생긴 열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물 곳곳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댐을 수천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쌓고 그 안에 900km가 넘는 강철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공장에서 보낸 차가운 물을 그 배관 속으로 흘려보내 콘크리트가 더 빨리 식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후버댐은 협곡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거대한 벽처럼 보입니다. 거칠게 흐르던 강은 이곳에서 에너지와 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댐조차도 아직도 자라나는 한 성당의 대담한 건축 앞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에덴 프로젝트, 영국 남서부의 한 버려진 점토 광산 자리에는 전혀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거대한 투명 돔들이 모여있는 복합 공간으로 그 안에는 지구의 여러 생태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둥근 구조물들이 땅 위에 놓인 커다란 물방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돔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들은 이곳에 ETF이라고 불리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는 매우 가볍고 튼튼한 고분자 필름으로 무게가 기존 유리에 비해 약 99%나 가볍습니다. 덕분에 불안정한 예채석장 지형 위에도 거대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돔을 이루는 각각의 패널은 공기를 넣어 부풀린 투명한 쿠션처럼 보입니다. 이 쿠션 모양의 막은 일정한 공기 압력으로 형태를 유지하며 바람과 비기온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유리 대신 이런 가벼운 구조를 사용한 덕분에 넓은 면적을 덮으면서도 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돔 안으로 들어가면은 습한 열대우림부터 지중해성 기후를 닮은 공간까지 서로 다른 지구의 환경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몇 분만 걸어도 전혀 다른 지역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건축과 자연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어우러집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어떤 건축물이 단순히 풍경에 맞춰지는 것을 넘어 잊힌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몬트리올 타워, 캐나다.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의 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올림픽 스타디움 단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몬트리올 타워는 대부분의 전망대처럼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몸을 내민 듯 약 45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울어진 타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경기장 위로 몸을 숙여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이며 그 모습만으로도 몬트리올의 하늘선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구조물은 높이가 약 165m에 이르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기울어진 각도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타워 꼭대기에서는 굵은 강철 케이블들이 뻗어나와 올림픽 스타디움의 개폐식 지붕 장치를 지탱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거대한 그물처럼 힘을 나누어 주며 지붕의 무게를 기울어진 타워 쪽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선 타워를 설계하려면 무게 중심과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눈으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더 기울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공학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하늘을 지키는 이 거대한 기울어진 첨탑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 물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싱가포르항, 싱가포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이어주는 해협에는 세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길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항입니다. 이곳은 컨테이너와 크레인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 위와 해안선을 따라 빽빽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 도시와도 같습니다. 항구는 15km가 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지며 멀리서 바라보면 대형 선박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이 하나의 질서 있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싱가포르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배들이 거의 쉬지 않고 오가며 정밀하게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13만 척이 넘는 선박이 이 바다를 지나가니 사실상 몇 분마다 배 한 척이 들어오거나 떠나는 셈입니다. 육지에서는 거대한 자동화 크레인들이 강철 컨테이너를 장난감 블록처럼 들어 올려줄 맞춘 듯 반듯하게 쌓아갑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양은 해마다 수천만 톤에 이르며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를 잇는 무역 항로가 이 항구를 통해 연결됩니다. 놀라운 것은 규모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배와 화물이 끊기지 않고 움직이도록 맞춰내는 조율의 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싱가포르항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이 언제나 기념비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구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마주한 과나바라만에는 절벽 위에 조용히 떠있는 듯한 독특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테로이 현대미술관입니다. 이 건물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르가 설계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현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둥근 원반 모양의 건물은 하나의 중앙기둥 위에 올라서 있어 멀리서 보면 해안 풍경 위에 가볍게 떠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단순한 미술관이라기보다 바다와 도시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위에 세워진 조형물처럼 느껴집니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붉은색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이어집니다. 땅에서 시작된 이 길은 부드럽게 휘어 올라가며 관람객을 주 출입구로 이끕니다. 내부의 주요 공간은 바다를 향해 활짝 열려 있고 커다란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과나바라만과 주변 산들이 길게 펼쳐집니다. 니에메르의 설계는 예술과 풍경이 서로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건물이 자연과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을 한 폭의 장면처럼 감싸 안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기둥 위에 둥근 구조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정교하게 나누는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미술관은 무겁지 않고 유연하며 마치 절벽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대서양을 조용히 바라보는 이 미술관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상하이 타워, 중국. 상하이 푸둥금융지구에는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비틀리며 올라가는 듯한 거대한 타워가 서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는 높이 632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마천루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의 나선형 실루엣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건축가들이 의도적으로 비틀린 형태를 설계한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타워는 유리로 만든 소용돌이처럼 보입니다. 주변의 구름과 가까운 황푸강의 움직임이 외벽에 비치며 도시의 속도감까지 함께 담아냅니다. 이 건물의 내부에는 아주 영리한 이중 외피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두 겹의 유리벽 사이에는 넓은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기후를 조절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건물 안팎의 온도차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는 실내 정원과 공공구역도 들어서 있어 일반적인 초고층 빌딩 안에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덜어줍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몇 초 만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거대한 건물의 규모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상하이 타워는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수직 도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하이의 하늘선을 장악한 이 유리의 거인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물과 도시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산샤댐, 중국의 거대한 양쯔강이 안개 낀 산과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 사이를 힘차게 흐르는 곳에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수리 구조물 가운데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산샤댐입니다. 이 댐은 길이가 2.3km가 넘고 높이는 약 185m에 이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강이 흐름을 가로막고 선 거대한 콘크리트 벽처럼 보입니다. 마치 한 지역 전체의 물길을 한 곳에서 붙잡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 크기가 워낙 커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댐의 윤곽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댐 뒤편의 저수지는 산들 사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호수처럼 펼쳐져 있으며 약 390억 톤에 가까운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은 예전부터 하류 도시들을 위협하던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력 터빈을 통해 막대한 전기도 생산합니다. 배들이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술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승강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배를 100m 이상 들어 올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높이 차이를 넘게 해줍니다. 산샤댐은 지구에서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가 지닌 거대한 흐름에 공학이 정면으로 맞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의 구조물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땅 자체가 예상 밖의 도전이 되는 또 다른 장소로 이어집니다.
루이교 중국 저장성. 중국 저장성의 산악지대에는 일반적인 다리라기보다 공중에 부드럽게 떠있는 리본처럼 보이는 보행자용 다리가 있습니다. 루이교는 선센지 풍경구 안에서 세 개의 언덕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름과 형태는 중국의 오래된 의식용 장식인 루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루이는 예로부터 좋은 기운과 길한 뜻을 담은 곡선형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 다리는 바위 봉구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아도는 금속 리본처럼 보입니다. 아래로는 짙은 숲이 펼쳐지고 이른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며 다리의 곡선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루이교의 보행로는 100m가 넘는 길이로 허공 위를 굽이치며 이어집니다. 이곳을 걷는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를 지나며 넓게 열린 계곡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곡선은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강철 구조 전체에 하중이 고르게 퍼지도록 계산된 형태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산악 지형이라 자재를 옮기는 일부터 쉽지 않았고 각 구간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세심하게 조립되었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면 바람이 열린 구조 사이로 지나가고 주변 산세가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루이교는 자연을 누르기보다 그 속에 조용히 스며들려는 공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 위에 걸린 이 부드러운 곡선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사막을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은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베이징 국가경기장, 중국. 베이징 한가운데에는 이름을 듣기 전부터 형태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베이징 국가경기장은 흔히 새둥지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깥을 감싸고 있는 독특한 철골 구조입니다. 수많은 강철보가 여러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며 이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거대한 새 둥지를 이루는 나뭇가지들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자유롭게 얽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자체가 이 경기장을 도시의 강한 상징으로 만들어줍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무질서해 보이던 철골의 배열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산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철보들은 입체적인 그물망을 이루며 경기장의 무게를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덕분에 내부에는 시야를 가리는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8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첨단 공학과 자연에서 가져온 듯한 형태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철골 사이로 퍼지며 경기장 전체가 도시 위에 놓인 커다란 등불처럼 빛납니다. 베이징 국가경기장은 스포츠 공간을 넘어 현대 건축이 어떻게 한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강철 둥지를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물이 건물 전체를 커튼처럼 타고 흐르는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CCTV 본사 사옥, 중국 베이징. 베이징의 금융 중심계는 일반적인 고층 빌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건물이 서 있습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본사, 흔히 CCTV 본사 사옥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보통의 마천루처럼 곧게 위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개의 기울어진 타워가 위쪽에서 거대한 수평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시 한가운데에 커다란 고리가 세워진 듯합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형태 덕분에 이 건물은 베이징의 하늘선을 강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선으로 높이 올라가는 경쟁에서 벗어나 건축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높이가 234m에 이르며 겉으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 안에는 21세기의 매우 복잡한 구조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외벽에는 대각선으로 얽힌 강철 구조가 드러나 있는데 이 장치는 건물 전체에 힘을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위쪽에 걸쳐진 거대한 수평 부분은 엄청난 구조적 부담을 만들기 때문에 그 힘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기술자들은 지진과 강한 바람에 건물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정밀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거대한 입체 프레임이 도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을 장악한 이 미래적인 건축물을 지나 우리의 여정은 이제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가운데 하나에 맞선 또 다른 공학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 스위스 알프 아래에는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규모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이 숨어 있습니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길이 57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산맥의 깊은 속을 뚫고 지나가며 유럽의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알프스는 유럽의 두 지역을 가르는 커다란 자연 장벽이었습니다. 산길은 느리고 험했으며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눈과 안개 가파른 고갯길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오래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오늘날 고속열차는 이 거대한 산속을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통과합니다. 예전에는 멀고 힘들게 느껴졌던 유럽 도시들이 이제는 훨씬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 터널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굴착기들은 거의 20년 동안 수백만 톤의 암석을 파내야 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작업자들이 산 표면에서 2000m도 더 깊은 곳에 머물며 높은 온도와 강한 지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사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터널들이 안반 속에서 정확히 만나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제 열차들은 수천 년 동안 유럽의 풍경을 가르던 알프스를 단 몇 분 만에 지나갑니다. 현대공학은 때로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신 땅속 깊은 곳을 정복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모세 프로젝트 이탈리아 베네치아 홍수 방어 시설. 베네치아는 물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홍수의 위험과 함께 살아온 현실도 있습니다. 아드리아의 높은 조수, 이른바 아쿠아 알타가 밀려오면 광장과 골목길이 몇 시간 만에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를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해안 방어 시스템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베네치아 석호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세 개의 주요 입구에 설치된 움직이는 방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이 거대한 금속 수문들은 물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만조가 예상되면은 수문 안에 공기를 채워 넣어받아 밑에서 천천히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방벽은 아드리아해와 베네치아 석호 사이에 임시벽을 만들어 도시를 보호합니다. 각각의 수문은 폭이 20m가 넘고 무게는 수백 톤에 이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설이 평소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완전히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세한 생태계와 1000년 넘게 바다를 견뎌온 역사 도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학입니다. 운하와 궁전 사이에서 베네치아가 여전히 물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여정은 이제 현대식 경기장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하늘선을 바라보면은 건축의 상식을 살짝 넘어선 듯한 독특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 개의 호텔 타워가 나란히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플랫폼이 세 타워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멀리서 보면은 도시 위에 커다란 배 한 척이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호텔 복합 시설 가운데 하나인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꼭대기의 플랫폼은 스카이파크라고 불리며 길이가 340m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를 받치고 있는 타워 바깥으로도 길게 뻗어 있어 더욱 대담한 인상을 줍니다. 스카이파크에는 정원과 레스토랑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피니티 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 거대한 플랫폼을 올리는 일은 기술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과제였습니다. 무게가 3개의 타워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정밀하게 계산해야 했고, 타워들은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바라보면 싱가포르의 고층 빌딩과 만에 비친 불빛들이 미래 도시처럼 펼쳐집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현대 공화기 호텔을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건물은 싱가포르 전체의 하늘선을 새롭게 정의한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